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야 좀 자유롭다.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천천히 옮길 때, 혹은 붐비는 카페에서 내 취향대로 메뉴를 골라 앉아 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억압과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낍니다. 여행을 결심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아무 곳이나 손가락으로 짚어 여기로 가보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굴레를 벗어난 듯 들뜬 해방감을 느끼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은근한 자부심이 고개를 듭니다. 이건 오직 나의 선택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 순간들이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카페에서 고른 커피 한 잔조차 어쩌면 며칠 전 보았던 광고 이미지가 내 무의식에 남아 있었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행지를 정한 것도 내 성향과 취향, 그리고 어린 시절 쌓인 경험이 나를 모르게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라는 감각은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는 늘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의심합니다. 회사에 묶여 있을 때는 자유를 꿈꾸지만 막상 휴가가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유라는 단어가 손에 잡히는 순간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을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회적 규칙, 경제적 조건, 인간관계의 얽힘 속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작은 자유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큰 행복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정말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인과의 사슬 속에서 단지 내가 자유롭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감각이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와 결정 사이에서 인간은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의 오래된 논쟁과 현대 과학의 발견, 그리고 우리가 매일 겪는 삶의 단편들을 함께 엮어가며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선택은 정말 당신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오래전부터 이끌어온 길 위에 서 있는 것일까요?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를 스스로 정할 때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선택이 만든 것이며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자유의지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결정론입니다. 결정론에 따르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인과 법칙에 따라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음식을 선택했든 어떤 길을 걸어왔든 그것은 이미 과거의 경험과 성격, 환경, 심지어 우주의 질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아닌 수많은 조건들이 합쳐져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이 두 입장은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단순히 원인과 결과의 인형극이 아닌 능동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만들어내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결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며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묶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결정론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은 로고스라는 우주적 이성에 의해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아프게 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갑자기 길이 막히는 것도 모두 로고스가 이미 정해놓은 질서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부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만큼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노예 출신이었지만 철학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자유의 의미를 가르쳤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지금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는 오직 너에게 달려 있다. 즉, 외부 세계는 결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태도를 정하는 순간만큼은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일상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른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는 내가 자유롭게 메뉴를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어쩌면 며칠 전 TV에서 본 광고가 내 무의식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릴 적부터 자주 먹었던 음식이 내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손이 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침에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가 점심의 기호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점심 메뉴 하나마저도 순수한 자유가 아니라 과거 경험과 외부 조건들이 이미 짜놓은 길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곤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저 미리 쓰여진 각본을 따라 연기하는 배우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안에는 나의 의지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이 모순이 자유와 결정의 역설입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도덕적 책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이미 정해진 인과의 결과라면 우리는 그를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언제나 책임을 묻습니다. 책임이 가능하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고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 왔습니다. 자유와 결정의 논쟁은 철학자들만의 대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하는가?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도구로 풀어내려 했던 것이지요. 그중 가장 유명한 실험은 벤저민 리벳 벤저먼 LIBT라는 신경과학자의 연구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행동을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버튼을 누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스스로 원할 때 그 행동을 하라고 지시받았고 동시에 자신이 움직이기로 결정한 순간을 시계 바늘을 보며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뇌파 측정 장치를 통해 실제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했지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겠다라고 의식하기 수백 밀리초 이전에 이미 뇌에서는 준비 신호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의 의식은 행동을 결정했다고 믿는 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하는 셈이었습니다. 리벳의 실험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사실은 뇌가 이미 결정해 놓은 뒤라는 것.
이 결과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논쟁하던 자유의지 문제가 실험실의 기계 위에서 뒤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뇌가 이미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의식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과연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심리학도 이 질문에 또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롭다고 믿는 선택이 사실은 환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선택의 환상 일루전 오브 초이스 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마트에서 수십 개의 잼을 고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선택지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자유롭다고 느꼈지만 실제 구매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똑같은 상품을 두 가지 포장으로 내놓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이나 색상에 끌려 특정 제품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왜 이루어졌는지 물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 이유로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실은 무의식적인 심리적 요인이 이끌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라고 여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고른 옷, 들은 음악, 심지어 좋아하는 사람까지도 이미 환경과 무의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일 수 있다. 생각해보면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SNS에서 우연히 본 광고가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며칠 뒤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을 고르는 자신을 발견할 때 내가 자유롭게 고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길을 안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학과 심리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이미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무의식적인 뇌의 움직임, 사회적 규범, 광고와 유행, 어릴 적 경험과 습관까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둘러싸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완전히 자유가 없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무수한 영향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를 향한 작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은 철학자들이 다시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과학이 보여주는 것은 자유의지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한계를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선택을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과학과 심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조차 무의식과 환경, 습관과 조건들이 이미 방향을 정해 놓았다는 것. 그렇다면 자유는 단지 착각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일까요? 이 지점에서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먼저 칸트를 떠올려 봅시다. 그는 자유를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현상 세계, 즉 감각으로 관찰되는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사건들은 모두 인과율에 따라 흘러가고 따라서 실험으로는 자유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를 전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만약 그가 전적으로 환경이나 운명에 의해 그렇게 행동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는 달리 선택할 수도 있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도덕 법칙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이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서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자유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인간이 도덕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피노자의 해법을 살펴봅시다. 스피노자는 자유를 단순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자유란 자연의 필연을 이해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원인과 결과의 사슬 속에서 움직이며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슬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내는 순간을 생각해 봅시다. 그 화가 단지 충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감정이라면 나는 내 감정이 노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원인과 배경이 그것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게 된다면 나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가 됩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바로 이런 통찰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필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을 이해함으로써 얻는 자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그 흐름을 이해하며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을 자유로 저주받은 존재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그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권리조차 자유롭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태도 역시 하나의 선택입니다. 무언가를 피하거나 미루는 순간조차 그것은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선택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조차 책임이 따르는 자유의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인간이 자유를 회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녔다고 말하며 그것을 자유에 대한 저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칸트, 스피노자, 사르트르 세 철학자의 해법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자유가 단순히 외부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칸트는 자유를 도덕적 실천이 조건으로 보았고 스피노자는 자유를 필연을 이해할 때 비로소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자유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로 보았지요. 이들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자유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여전히 가능성으로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선택이 무의식과 조건들에 의해 제한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도덕을 선택하고 필연을 이해하며 선택의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자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절대적 무한의 상태가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인간만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자유와 결정의 문제는 단순히 철학 교과서 속 논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이 질문은 여전히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한번 스마트폰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SNS를 켭니다. 그 순간 화면에 펼쳐지는 것은 알고리즘이 걸러낸 뉴스, 영상, 광고입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고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가 나를 대신해 선택지를 좁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요를 누른 기록, 검색한 흔적, 오래 머물렀던 영상의 패턴이 다시 새로운 추천을 불러오지요. 나는 클릭한다고 믿지만 실상은 클릭하게끔 설계된 길 위를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소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광고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유행, 최신 트렌드, 할인 행사. 사람들은 스스로의 취향대로 물건을 고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취향조차 수많은 사회적 신호와
마케팅 전략 속에서 형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산다라는 말 속에는 이미 누군가의 설득과 사회적 분위기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은 것일까요? 아무리 애써도 결국 알고리즘과 광고, 환경과 습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제약 속에서도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자유의 또 다른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 잠시 멈추고 책을 펼치는 선택을 한다면 어떨까요? 작은 차이지만 그것은 분명한 자유의 실천입니다. 습관과 알고리즘이 만들어 놓은 길 대신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다른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을 때 나 역시 그 무리에 끼고 싶어 그 옷을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정말 내가 원하는 색과 디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곧 자유입니다. 자유는 누가 대신 마련해준 선택지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무심히 익숙한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가끔씩 그 길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발을 옮기는 그 순간, 비록 작은 실천일지라도 자유는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완전한 자유란 아마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시대와 사회, 문화와 가정이라는 조건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들 속에서도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는 분명히 가능하고 또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듭니다. 따라서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의식적인 실천 속에서 발견되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광고와 알고리즘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오늘 무엇을 읽을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할지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정말로 자유로운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이미 결정된 선택일까? 철학과 과학 그리고 우리의 일상은 이 질문에 단순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자유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대와 사회, 문화와 언어, 가정과 습관이라는 굴레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길을 택하며 어떤 꿈을 꾸는가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가 단순한 환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듯 보일지라도 그 길 위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여전히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 외부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말했듯 필연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가 말했듯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조차 선택해야 하는 자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 자유란 절대적 무한의 상태가 아니라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길을 세우려는 인간의 노력일지 모릅니다. 광고와 습관, 무의식과 사회적 압력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잠시 멈추어 나에게 묻는 순간 이것이 정말 내 선택인가? 라고 되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 선택 가운데 온전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고르는 순간조차 어쩌면 알고리즘이 대신 내린
결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사유의 시간을 가지는 지금의 선택은 분명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자유란 멀리 있는 거대한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간 속에서 의식적으로 다시 만들어내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 길 위에 닿기를 바랍니다.